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1년 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이 수거한 세월호 DVR, 즉 CCTV 저장 장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난 5월 이현주 특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늘 3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검은 CCTV, DVR 조작 의혹에 대해서 증거 없음,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주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이낙연의 명락대전, 공약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대출을, 이낙연 후보는 전국민 주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야권 대권 주자들은 세불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당내 줄세우기란 비판이 여전합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더 영입하기 위해서 전쟁 같은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가박당에서 무르익는 대선 전쟁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됩니다. 이재용만을 위한 맞춤형 특혜다 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정치권의 반응 엇갈립니다. 법무부 결정 존중한다, 환영한다. 삼성은 경제를 살려라, 아니다, 재벌 특혜다, 촛불 배신, 공정을 날렸다,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청년 유튜버 황희도 씨와 살펴보고요. 외신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김은지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 잘 하고 계시죠? 한 번에 몰려서 목통이 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요. 10부제를 한 덕분인지 크게 무리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제 예약 성공하신 분들 많던데 후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손드셨던 9일, 19일, 29일 생일자들 잘 예약하셨는지 예약 후기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8시에는 10일, 20일, 30일 생일자들 예약하는 거죠. 준비하십시오. 생일 이야기 나온 김에 오늘 생일 맞은 분들도 축하드리겠습니다. 말보기도 뜨겁게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40명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50여 명 정도 늘었고요. 또 지난주 화요일이 1,200명이 조금 넘었으니까 그에 비하면 350명 가까이 늘어난 수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발표된 확진자 기준으로는 또 가장 많은 확진자이기도 하고요. 확진자가 더 늘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내일이나 모레 2,000명을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45%에 육박을 했습니다. 경남과 부산에서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에도 연일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지금까지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이 접종 완료자 중에서 1,540명이 돌파 감염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비율로 따지자면 10만 명당 23.6명으로 0.023%가량입니다. 돌파 감염. 그러니까 백신 맞아도 코로나 걸리는데 왜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만 명당 23.6명입니다. 그러니까 만 명당 2명이고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야 되겠는데 백신을 언제 맞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가 우리나라의 제약회사에서 백신 개발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고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이 개발 막바지 단계인 임상 3상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백신 후보 물질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효과를 견주어 비교하는 비교 임상 방식이고요. 네. 전체 시험 대상자는 18세 이상 3,990명입니다. 시험 백신을 3,000명에게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를 990명에게 접종해서 비교하는 방식이고요. 국내와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 다국가에서 동시에 수행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해당 백신은 안전성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피로, 근육통 등의 이상 사례 외에는 특별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산 1호 백신이 탄생해서 상용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정부가 전방위로 지원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국산 1호 백신 응원하고 빨리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야 될 텐데 8월 15일 또 집회를 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광훈 씨가 오는 15일 광복절 연휴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유튜브를 통해서 1,000만 명이 2m 간격을 띄어서 1인 시위를 한다라면서 서울역에서 출발해 남대문과 시청, 광화문 등을 한 바퀴 도는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잠시만요. 1,000만 명이 나온다고요? 네, 과장됐죠. 네. 그리고 또 방역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1인 시위 방식으로 집회를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만 지난해 광복절 집회 전후로 확진자가 많이 나온 데다가 또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경찰은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만류하고 나섰죠? 네, 오세훈 시장은 이 광복절 연휴 불법 집회가 강행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6일 검찰은 정광훈 씨를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아니, 정광훈 목사님 기도를 해야지 자꾸 집회만 하려고 모이려고만 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젯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조건부로 석방돼서 이번 주 금요일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가석방인데요. 법무부는 어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재용 부회장을 이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올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810명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라며 여론과 이재용 부회장의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 규모가 지난해 월 평균 가석방 인원에 비해서 150명 늘었다라고 설명했는데 이것은 교정시설 과밀화가 심해지면서 코로나19 방역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의미입니다. 특혜 논란 바로 나왔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까지 형기를 60% 채워서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 통상 80%를 복역해야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예. 법무부는 또 이재용 부회장 심사에 앞서서 규정을 변경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지난해 전체 가석방자 가운데 70% 미만 복역한 사람은 0.6%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생계형 범죄 등 죄질이 가볍거나 재범 확률이 거의 없는 수감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현재 재판 2개가 추가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가석방 요건에 맞춰서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 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면서 이재용 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삼성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이건 특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1545님께서 이재용 사면 거대 자본에 무릎 꿇은 것 같아 씁쓸하네요. 촛불 든 이유가 퇴색한 느낌입니다. 얘기합니다. 박범계 장관이 국가적인 경제 상황, 경제 환경 얘기했는데 왜 주머니 사정하고 법하고 이렇게 연동돼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언론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면 나오면 총수부재 리스크를 해소해서 상한가 간다. 삼성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다.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이런 보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됐겠어요? 하락했습니다. 하락했습니다. 1.6% 하락했는데 삼성전자가 1.6% 하락하는 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내려간 겁니다.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는데 경제도 놓치고 공정도 놓쳤다는 비판 계속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됐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3개월간의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예. 이현주 특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증거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뒷받침할 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약 3개월 동안 이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 해양경찰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 그리고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한 바 있습니다. 예. 특검은 우선 이 해군과 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과 관련해서 2014년 6월 22일 수거된 DVR은 원래 세월호의 DVR이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바꿔치기 의혹은 검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네.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에 잠수해서 DVR을 수거하고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렵다라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네. 그리고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조작 흔적으로 지목된 현상들은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3개월간의 특검 수사 결과 조작은 없었다, 은폐도 없었다고, 혐의가 없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열린민주당과 통합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열린민주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은 열린민주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촛불 민주주의를 함께 이뤄낸 동지들이라고 했고요. 당 지도부를 향해서 나눠진 당원들이 상처받지 않는 방식으로 다시 하나 되는 길을 고민하고 노력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고요.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는 좀 그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공식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네, 민주당은 특별히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상민 민주당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의명분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환영한다라면서도 민주당 입장이 정리된 다음에야 우리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김여정 부부장 성명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 사전 연습이 시작됐는데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를 맹비난하는 담화를 또 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해당 훈련은 북한에 대한 침략적 성격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이 국가방위력을 줄기차게 키워온 것이 1000만 번 정당했다는 것을 다시 입증해주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는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상대할 것이다라고 했고, 우리 측에 대해서도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됐던 부분은 나는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라는 대목이었는데요. 누가 시켰다는 거네요? 네, 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지시에 따라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언론 해석이 있습니다. 배신적인 처사, 아주 강한 단어가 쏟아졌습니다. 통일부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통일부는 오늘 김여정 부부장의 이 관련 담화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남북 양 정상 간 친서 교환 과정에서 확인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을 향한 의지가 존중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임이라는 대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나요? 네, 이 통일부는 다만 이 위임이라는 대목이 이 김여정 부부장 이전 담화에도 이 북한 당국자들이 많이 사용하던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와 의중이 반영됐다라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사용되어 온 통상적인 표현, 그러니까 북한 당국자들이 대외 입장을 밝힐 때 북한 당국의 입장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쓰는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간첩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간첩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충북 충주 지역의 이 노동활동가 4명이 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조직을 결성한 뒤 지역 정치권에 침투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오랜 시간 노동사회운동에 참여해온 활동가들로 민중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피의자들이 북한에 의해 이 민중당 지역 조직에 침투해서 세력을 넓힐 것을 지시받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민중당 활동을 하긴 했는데 이 기존 당원들과 협의 없이 일을 진행하다가 여러 차례 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북한 지령에 따라 전개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기존 당원들과 마찰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특보로도 활동했다라고 하지만 또 이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활동도 펼쳐왔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 인사들과 접촉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으나 이 민주당 측 관계자들은 지역 활동가의 면담 요청으로 만났고 당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업이어서 그냥 그대로 끝났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으로부터 공작금도 받았다면서요? 네, 그런 그 수사당국의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요. 해당 활동가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작 사건이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 활동가들끼리 메신저방에서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보고한 것을 두고 북한에 보고하기 위한 용이라고 하는 등 이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충북 청주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간첩 사건이라 아무튼 그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명확하게 이 간첩 사건 규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간첩 혐의가 있다면 처벌 받아야죠. 그런데 2008년에 저하고 류승환 감독하고 간첩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정말 간첩이다, A급 간첩이라고 한 사람을 쫓아가서 간첩이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허술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간첩으로 이렇게 지목됐지만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서 간첩 조작된 사건도 많았고요. 정말 간첩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이번 간첩 사건 아무튼 간첩 행위가 있고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면, 공작금을 받았다면 명확하게 밝혀져야죠. 아무튼 억울한 간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간첩이라면 명확하게 잡아가지고 엄벌을 내려야죠. 네. 노동자 사망 사건 저희가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33살 김모 씨가 타워 크레인 상층부 프레임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내려오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요. 현장 관계자들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위험한 작업을 강행한 것이 사고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김 씨에게 안전장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감독관 옆에서 누가 지켜봤는지도 알아봐야 됩니다. 네, 관련해서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타워 크레인 관련 산업재해는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도 인천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노동자가 추락해서 숨졌고, 지난 6월 전북 전주의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도 크레인을 해체하던 노동자가 줄이 끊어지며 떨어져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크레인에서 떨어지는 사고 끊이지 않습니다. 네. 각별히 좀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법 하도급 처벌 강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네,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들은 오늘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 방안, 그리고 해체공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광주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것이 골자입니다. 일단 국토부와 지자체에 이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는 특별 사법경찰이 배치됩니다. 앞으로는 불법 하도급은 행정조사가 아니라 수사로 다루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불법 하도급 적발에 따른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은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에 한해서 최장 1년간 제한이 됐는데, 앞으로는 불법 하도급에 관련된 모든 업체에 2년까지 제한이 됩니다.
또 불법 하도급으로 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또 불법 하도급으로 5년 내에 3회 적발된 경우 삼진 아웃제를 하기로 했는데 10년 내 2회로 이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불법 하도급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 방안이 좀 실효 현장에서 좀 실효성 있게 좀 적용됐으면 합니다. 네. 아무튼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집에 못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줄여 나가야 합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259님께서 8시 30분에 예약했는데요. 너무 금방 돼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본인 확인 절차부터 했는데 5분도 안 걸려요. 확인 문자도 바로 오고 한국 시스템 좋은데요? 네, 좋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5383님, 안녕하세요. 주진우님, 남편이랑 일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어제가 작은 아들 생일이고 백신 예약도 한 번에 성공했답니다. 아유, 작은 아들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백신 예약도 축하합니다. 0494님께서 기업 총수가 감옥에 있느라 경영이 어렵다면 죄를 짓지 않는 다른 사람이 총수를 해야지요. 모든 직업이 그렇지 않나요?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법은 지금 기업 총수들한테는 약간 잘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현정 씨. 네, 현재 대구와 강원도, 제주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세찬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맑다가도 밤까지 언제 어디 젖은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우산은 잘 챙겨 다니시고요. 도로 위에 평소보다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두셔야겠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청주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해당 차로로 이동이 어려운 상태고요. 청주 분기점에서 부터 막히고 있습니다. 더 가서 기흥 동탄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판교 분기점에서도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송악에서 서해대교까지와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상습 정체 구간인 만큼 현재는 퇴근길 정체가 겹쳐서 더욱 밀리고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터널 입구에서 홍지문 터널 사이에 사고로 1차로가 막혀 있으니까요. 주의 운행이 필요합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에 사고가 있습니다. 천천히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코로나19 확산세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감염되는 이것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이것 감염 추정 사례가 1,5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것 감염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지표 사례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쳐서 깨뜨려 뚫고 나아간다는 뜻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격파, 2번 돌파.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격파, 2번 돌파.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입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영두 의원 무슨 일 때문에 바쁘십니까? 지금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뜨겁게 논의하시다가 오셨네요. 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 중재법 조항 논의에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 좀 장기간에 걸쳐 논의하자. 가짜 뉴스는 물론 처벌해야 되지만 그러나 과유불급
그다음에 그 교각 사루 이래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도 1인 시위에 동참했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본질을 정확하게 보시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의원님? 누구 말하는 거예요 지금? 최재형 후보도 네. 오늘 언론관계법 1인 시위에 나서셨어요. 예. 국회 앞에서. 내용을 알고 1인 시위 하시는 건가요? 내용을 정확히 아시죠? 이게 모르는 국민이 있습니까? 다 알죠.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아니 그 무슨 저 언론 조사를 했는데 500명 상대로 한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당위적인 질문을 했어요. 아니, 가짜 제가- 뉴스를 처벌해야 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하니까 아니 제가 당연히 만든다고 하는데 근데 뜻밖의 국민 한 40% 정도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법이 다른 독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아니 거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최 의원님께서 네. 아니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최재형 후보가 출마 선언하고 기자들 모든 질문에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 언론중재법을 알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그런 반문을 했고요. 정확하게 맥락을 알고 1인 시위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뭐 언론중재법을 반대한다는 이런 측면으로 선 것이 아닌지 좀 그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쟁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 모를 예. 리가 없죠. 예. 하도 모른다고 얘기해가지고. 최재형 후보께서 예, 예. 문재인 대통령 부친 친일파 언급했는데 굉장히 조금 서두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재형 후보가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정치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은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건데 실제 보니까 지금 들어와서 임기응변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대응적인 측면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수를 좀 두는 거 아닌가 싶은데 좀 나가긴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무슨 내용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왜 친일파에 갑자기 나왔죠? 최재형 후보 뭐의 조부가 이제 친일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죠. 네네. 보도가 있습니까? 그런 걸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부분까지 언급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뭐 그 문제 사실관계를 다 확인해야 될 문제고 네. 또 하나 이제 광복절 아닙니까? 광복절. 네. 또 친일의 문제가 참 우리 대해서는 큰 과제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친일 규정을 하면서 어디까지가 친일 행위냐에 대한 판단이 근건데 뭐 일본에서 일정 시대 뭐 하이직 관리를 했느냐, 뭐 순사보였느냐, 뭐 오장이었느냐 이 가지고 친일파냐 뭐냐 우리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죠. 네. 네. 자, 그런데 최재형 후보 측의 캠프에 사람들이 많이 가나 봅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도 그렇고요. 각 캠프에 영입 인사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어요. 오늘도 윤석열 후보 뭐 캠프에 어떤 분들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각 진영에 예. 처음에 정치에 처음 와서 저분들 어떻게 하시나 해서 자꾸 응원하는 분위기 좀 염려하는 분위기 있었는데 뭐 각 진영마다 중요한 분들이 많이 가시고 진영이 거의 갖춰졌다. 이제 굉장히 그나마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가고 해서 네. 좀 안심이다. 이제 우리는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전체 당 후보들 전체를 동행하면서 뒷받침도 하고 또 대선을 통해서 결국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이 다음에 정권을 다시 찾으면은 무엇을 해줄 것인가, 입법 과제가 무엇인가 그런 연구하자 이런 좀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네. 차분하다고 하지만 이제 모든 경선 과정에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세분리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당내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당내에 있는 의원들을 얼만큼 확보하느냐. 그것은 추후의 경선 과정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략인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크게 생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그러면 윤석열, 최재형 후보의 진영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고자 하는 국가의 그림이 무엇이고 최재형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의 그림, 그러니까 가치와 이념 떠나서 국가의 성장 동력이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봤을 때는 단순하게 지금 여론조사에 나온 반영률로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줄을 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가 국가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줄을 서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네. 그렇게 줄 세우기 한다 이렇게 뭐 비판적인 시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뭐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결국에 이제 사실 이게 뭐 저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모든 걸 다 갖추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뭐 지도자론에 보면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 모든 걸 다 안다는 것도 사실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도자의 내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있고 적당히 위임할 줄 아는 사람,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부진한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최악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지도자의 유형이 있는데 그 지도자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 지도자 자질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위임할 줄 알고 큰 원칙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할 텐데 지금 후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여망이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게 뭐 다른 말로 하면 시대의 정신이고 뭐 별의 순간이고 국가적 과제고 하는 이런 걸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얼마만큼 담아내느냐. 근데 그걸 이제 뒷받침하고 그 세련되게 만드는 사람들은 밑에 정책을 조율하는 사람들이겠죠. 공약을 만들고 지금은 세팅 과정에서 조금 마찰함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차츰차츰 좀 안정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앵커께서 이제 그 지지율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영화도 보면 성수기 비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영화 시즌에도 지금은 여당 야당의 지지율에 있어서의 어떤 답보 상태 비수기다.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당 같은 경우는 예비 경선 끝나고 이제 본 경선이 9월 4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잠재하면서 우리의 전열을 정비하는 시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야당 같은 경우도 이제는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이제 진영이 이제 정비되는 시기인 것이죠. 네. 그러면서 국민과 유권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후보가 도대체 누구냐 생각을 하면서 그 관망하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좀 더 가고요. 저희들도 이제 본 경선이 들어가고 야당도 이제 경선이 들어가면서 후보 우위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지율의 변화의 시기, 변동의 시기가 오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들도 이제 열정과 냉정이 있는 건데 지금은 그냥 냉정하게 냉담하게 냉각기를 가지면서 쳐다보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간의 사이는 분명 좋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윤 총장도 보고 그다음에 이 대표도 얼마 전에 마산을 다녀왔어요. 네.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게 외부에서 보는 게 이 비극거리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다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우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 의견은 젊은 당대표 하는 건 좋은데 저 뒤에 뭔가 나이 드신 분들이 어른거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오해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네. 내가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이고 지금 막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젊은 태양이 낙조에 그 무슨 기대되고 하겠습니까? 네. 그 오해는 꼭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느 편에 서서 누구를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는 꼭 풀릴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당대표는 자기가 일정을 잡았는데 그 일정에 대표 주자가 안 오니까 뭐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테고 그 대표 주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 일정 잡을 때 좀 미리 상의해야지 그렇게 막 하면 되느냐라는 그런 불편한 것이 있었겠는데 결국 두 사람이 싸워서 하면 두 사람이 다 손해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번 여름 휴가 지금 저 개인 운전 자격 뭐 저 연수 받으러 갔지 않습니까? 네네. 갔다 오면은 뭐 이제 8월 경선 버스 말에 출발하면은 큰 오해는 아니다. 금방 그럼요. 풀린다. 예, 풀릴 거라 봅니다. 예, 두 사람이 다 공동 이해관계자인데요. 뭐. 그 방송할 때 한번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보통 이제 대권 후보와 당 대표는 어떤 역할을 분담하냐면 당 대표는 좀 관리형 또 이제 그 대통령 후보는 이제 스타형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준석 대표도 스타형이고 윤석열 후보도 스타형이기 때문에 이 둘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해석을 가능한 게 뭐냐면 권력에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항상 교차 지점에 있는 건데 현재 권력은 사실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 권력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당으로 들어오면서 자기 세력화하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현재 권력이 이준석 대표한테 부딪히는 양상이 나오는 건데 그것은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제 개인 캐릭터로 생각했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나이는 어리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훈련이 더 잘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가 요즘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몇 수 앞선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들어와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배워야 될 시기인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권력 우위에 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최영도 의원님. 네. 윤석열 후보 만나보니까 어떻던가요? 윤석열 후보 뭐
서글서글하고 윤석열 서글서글하더라. 윤석열 서글서글하고 네. 예. 뭐 담대하고 그렇죠. 지금 우리 윤석열 총장한테 기대하는 것이 이 양반이 뭐 밀턴 프리드만 작동을 알고 그런 것보다는 큰 법치를 회복해 주고 이렇게 뭐 뭉개진 원칙을 또 워낙 정권 교체를 할 만한 사람이 뭐 그런 어떤 지지세를 모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기대하는데 그래서 좀 더 진중하고 좀 더 이제 좀 광폭 행보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일 테고 그 뭐 이준석 대표랑 마찰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네. 이준석 대표도 다음이든 뭐든 당 대표로서는 이번 경선을 성공시켜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야지만이 더 큰 정치적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둘 다 똑같은 이해관계를 나누고 있어서 초기에 약간 이것거림이 오히려 언론의 주목 끌기는 좋았을 테고 그래도 어른들이 그럽니다. 이제 방 안에서 문 잠궈놓고 싸우라고 서로 그 새어 나오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주목은 끌었어요. 5855님께서도 윤석열 후보 다음 주 토론회 진퇴양난이네요. 토론회 참석하면 홍주표 의원의 송곳니가 겁나고 안 가자니 이준석 대표 스피커가 가만 안 있을 것 같고 참 난감하네요. 얘기하는데 다음 주에 토론회가 잡혀 있어요. 벌써 그 기대가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는 불참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 경선이 시작된 건 아니니까요. 일정이 있을 것이고 크게 보자면 휴가철이고 좀 정비하는 계절이니까 안 나올 수도 있네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 경선을 지금 대표실에서 그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이제 뭐 접점이 있겠죠. 네. 일정을 바꾼다든가. 대선에서는 모든 승부가요. 네. 우회 승부보다는 정면 승부거든요. 안 오면 그 피해 간다고 할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 윤석열 후보가 이런 뭐 토론회 장이 열렸다고 하면 대권 후보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하고 정면 승부를 하는 게 맞지. 거기에서 토론회 불리하다라고 피하는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지지자들도 용납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청문회라든가 그동안의 권력의 압박에 맞서면서 싸운 게 있는데 그 보니까 그 엔간한 배심이라든가 이게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이 사람이 담대하지 않으면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토론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담대함과 무모함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담대함은 내공과 실력을 갖춘 가운데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고요. 오바마 같은 경우가 이제 담대함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모함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담대하죠. 담대함인지 무모함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두 돼요. 정부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운 사람이잖아요. 담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담대함과 무모함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네. 3763님께서 두 분 의원님께서는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최근까지 감사원에서 검찰의 중심에서 일하던 분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한국 정치가 이렇게 종이짝같이 얄팍한 겁니다. 얘기합니다. 두 분한테 왜 그러시는지. 그건 국회의원으로서 네. 국회에 있으면서 이제 하라는 이야기일 텐데 네. 그 이제 그 정치자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겁니다. 미국에도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 장관들이 유능한 장관들이 그만둡니다. 쫓겨나기도 하고 네. 충돌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트럼프 장관이 동맹을 무시한다거나 여러 가지 너무 폭주를 하니까 그 장관들이 이 트럼프 장관이 물론 임명한 사람이지만 의회 청문회를 통해서 대기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해서 나라가 큰일 나겠다 해서 물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물러났다가 대선 출마한 경우는 없었죠. 그 대선 주주 출마할 사람까지는 안 됐고 그 당시에 국민들의 여망이 또 그만큼 안 모였겠죠. 네. 0454님께서 이준석이 별이 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얘기하고 1821님께서 윤석열 씨는 대표를 존중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 쪽으로 가볼까요? 예.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 두 명락대전. 지금 뭐 네거티브는 좀 멈추고 정책 경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방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대결 시작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기는 이제 냉각기와 이제 냉정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예비 경선 이후에 이제 정책 경쟁보다는 신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네거티브가 되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가다가는 네. 파열음이 너무 크다. 그리고 네. 끝나고 나서 또 상처가 크기 때문에 원팀 정신을 훼손해서 대선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번 대선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절실함과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선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다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번 네거티브 중단선을 하게 됐고요. 다른 후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든 선거의 과정이라는 것은 치열함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또 9월 본경선 들어가서는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예측은 못합니다. 예. 저는 그 두 분이 지금 국민들이 진정을 걱정하는 문제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기도 낯뜨거운 뭐 서울 갑자기 서울이 양반 무슨 뭐 그것도 아니고 서울 이야기가 나오고 뭐 또 지역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랬는데 지금 가장 국민들이 애타하고 지금 급박해하는 문제는 그런 백신 수급 같은 겁니다. 근데 한때 사실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는 경기도 차원에서 한 별도로 그 정부에서 물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했겠지만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 정부가 이 백신 수급을 지금 자꾸 일정이 어긋나 가지고 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오면 오는 대로 착착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할 거지. 뭐라고 예약 받아 가지고 예약했더니 밤새워 예약했더니 지금 일정 조정해놨더니 이건 늦춰지고 또 접종 시기도 자동으로 조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접속도 잘 안 되고 이게 사실 경제고 민생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마산까지도 이제 밤에 6시 이후에 되면 2명밖에 못 모입니다. 그럼 사실은 장사를 할 수가 없죠. 예. 그런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 이게 역시 백신으로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해법에 좀 지도자로서 좀 내놓는다든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당은 어쨌든 뭐 큰 책임이 있는 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야 모든 분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거고 특히 민생 현장에 갔을 때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그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당인 주자들이니까 특히 좀 여당 주자들이기 때문에 정책 대결 그리고 또 비전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또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된다. 그런 지적은 또 일리가 있습니다. 예. 1431님께서 이낙연 후보는 비방만 줄였어도 지지도가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 치열해도 좋은 걸로 치열해야죠 얘기합니다. 8165님께서는 박성준 의원님한테 보내셨어요. 담대함과 무모함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고 책 100권 1000권 차이보다 큽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인식을 버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아무튼 큰 차이죠, 사실은. 민주당 후보들이 예. 뭐 여당 후보고 정책에 대한 비전 그리고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 비전을 주셨어야 돼요. 아니 오늘 같은 경우 매우 중요한 얘기인 게 이재명 그 후보님은 또 기본 금융에 대한 정책도 발표를 했고요. 네. 또 지금 이낙연 후보님도 뭐 신복지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정책 계속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발표를 하고 나면 후보가 이런 정책을 펼쳐서 국민에게 이런 혜택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정책이 미래의 가능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그렇게 나오면 다른 후보들도 또 검증을 합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 이제 시너지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 정책 경쟁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인 것이죠. 예. 8748님께서 민주당 후보가 한 사람으로 뽑히면요. 국회의원들은 하나로 안 뭉쳐도 일반 지지자들은 하나로 다 뭉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문제군요. 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영도 의원님? 지금 일단은 뭐 가석방이 조건이 되니까 석방을 해준 것이고 사실은 우리 경제로 보자면 안타까운 일이죠. 이 우리나라 글로벌 대기업의 그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가 감옥에 있어서 그걸 할 수가 없고 그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의 그 여러 투자 또 지금 반도체를 둘러싼 대전이라고 할 만한 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최고 결정권자가 지금 옥중에서 유고 상황이 났던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또 법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많았을 텐데 가석방 요건이어서 가석방한 것이고 저 같으면은 어쨌거나 지금 이제 출소를 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영 문제도 좀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저 의결권을 갖고 있는 만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반대 여론도 많고. 사면을 해주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전례가 있었죠. 예,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지금 사실은 뭐 옥중에도 벌써 요번에도 며칠 있었죠. 건 한 2년 이상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그게 합당한 처벌량이 있겠지만 또 이것이 그 이재용 부회장 변호사들이 이야기할 때는 권력 앞에서 사실은 그런 압박 앞에서 굴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본인이 또 피해자라고 하는 이런 점도 있었고 우리 정치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경제계는 좀 반영해달라고 했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가석방을 수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오랫동안 얘기가 나왔던 문제였고요. 이 사건의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농단과 삼성의 이제 승계 문제와 얽혀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유죄가 이렇게 받아서 네. 복역 중이었는데요. 1년 6개월, 네. 1년 한 200일가량 지금 복역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이 우리나라 시기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고 또 반도체 문제, 백신의 문제가 크다 보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얘기는 이제 계속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건데 이 시점을 좀 선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가석방은 이제 법무부 장관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 권한 하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이제 가석방을 하고 삼성이 백신 문제라든가 또 반도체에 있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담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 아니고도 요즘 법무부 장관이 특경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재취업을 허가만 해주면 그 문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금 가석방에 대한 구금 상태가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빨리 복귀해서 지금 백신 문제 모더나하고 같이 하는 삼성바이오가 삼성이거든요. 저는 또 한편으로 이재용 부장에게 숙제가 있다고 봐요. 어떤 숙제냐면 가석방은 사면이 아니라 일시적 석방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일시적 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용 부장이 그러면 당신의 죄를 다 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석방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국민에게 사죄를 하고 그런 부분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없는데 아마 나오겠죠 이제 앞으로 그런 사죄 부분과 더불어서 그러면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삼성만이 아니라 개인 이재용의 부회장의 그러면 사회적 공적 기여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이제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제 보국이죠. 경제를 일으켜서 나라에 보답하는 것이고 기업 보국일 테고요. 사회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사회 양극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기업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 더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왜 재벌 개혁이라는 얘기가 민주당에서는 안 나오는지 그리고 그 양극화를 위해서 왜 민주당에서는 정책이 안 나오는지 저는 그거 궁금해요. 재벌개혁이 완성되거나 좀 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전에도 재벌개혁은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였지 않습니까? 네네. 왜 민주당에서도 조용합니까? 저는 이제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이 뭐냐 이렇게 보면 이제 불평등을 크게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조상이 남겨준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가 이제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남의 것을 빼앗을 경우에가 이제 불평등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불평등을 바꾸는 것이 결국은 이제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적 특징은 뭐냐면 불로소득에 대한 개념인 건데 그래서 이 불평등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은 민주당에서 계속 해왔다. 예를 들면 부동산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법치에 대한 공정에 대한 부분을 내세우고 또 이제 재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는 이제 법적 기반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 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노력은 해왔으나 실질적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뭐 또 이제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런 화두가 나온다고 하면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함으로 인해서 차기 대선 후보에게도 과제가 떠넘겨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모든 후보가 지금 윤석열 후보도 얘기하고 뭐 공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은 법 앞에 평등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부회장이기 때문에 그럼 가석방을 해준 거냐 이런 논란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모든 후보에게 그러면 재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불공정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해답을 또 얘기하는 그런 주문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큰 바로미터가 또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7617님께서 재벌 관련해서는 이렇게 건설적인 토론이 되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31님께서 가석방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맞춘 거 아닌가요? 얘기합니다. 특혜설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 부담은 민주당이 지게 될 것 같습니다. 0298님께서는 감옥에 있을 때는 맨날 최고 결정권자라고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할 때는 몰랐다고 하고 이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얘기합니다. 2828님께서는 우리나라 법이 기업 총수들에게 잘 미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전
기본적으로 주진우 라이브 책임이라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주진우 라이브를 듣고 좀 재밌게 알찬 방송을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제가 잘못한 것으로 결국 제가 부족한 것으로 사과하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벌써 끝났습니까 네. 또? 최영두 네 알겠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박성준 의원님 지금까지 최가박당이었습니다.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잘못한 다하겠습니다. 걸로. 네. 찰리 푸스 We Don't Talk Anymore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6시에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I wish I would have known that wasn't me. 'Cause even after all this time I still wonder why I can't move on just the way you did so easily. Don't wanna know the kind of dress you're wearing tonight, if he's holding on to you so tight the way I did before. I overdosed, should've known your love was a game. Now I can't get you out of my brain. Oh, it's such a shame that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We don't laugh anymore. What was all of it for? Oh,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I just hope you're lying next to somebody who knows how to love you like me. There must be a good reason that you're gone. Every now and then I think you might want me to come show up at your door, but I'm just too afraid that I'll be wrong. Don't wanna know if you're looking into her eyes, if she's holding on to you so tight the way I did before.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고작 5살밖에 안 된 강훈이는 작고 여린 몸으로 힘겨운 싸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소아암 진단을 받은 뒤 항암 치료를 받다 한쪽 눈이 실명됐고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 인공 와우 수술을 받았습니다. 홀로 어떻게든 강훈이를 지키고 싶었던 엄마는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얼마 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유일한 가족인 엄마를 떠나보낸 강훈이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엄마의 부재를 알지 못한 채 성치 않은 몸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강훈이. 더 이상의 아픔을 겪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장수와 임실 등 전북 지역과 경북, 강원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한 소나기가 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국지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도 그리고 남부 내륙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소나기 양은 5에서 70mm
30mm 가까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제주는 오전부터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모레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소나기 양은 5에서 40mm 정도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산지와 내륙 또 경북 산지 쪽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염이 점차 완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폭염특보는 서쪽과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모레까지 낮 기온은 32도 안팎을 오르내리면서 덥겠습니다. 남해안 중심으로 열대야도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4도, 낮 기온 32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오늘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정상 가동된 남북 통신선 통화가 오후에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5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마감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오늘 90일간 수사했던 모든 의혹에 대해 증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청와대는 최재형 국민의힘 예비후보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이 흥남에서 농업 개장을 한 것도 친이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준비위원회가 오늘 18일 개최하는 예비후보 토론회를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가 토론회 자체에 의문을 표시하며 불참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이 당 행사에 잇따라 불참하면서 제기된 지도부 패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기존 예상보다 1년 이른 내년 여름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에 들어간다고 대만 연합부가 오늘 현지 공급망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코로나19 확진자 연일 1000명대입니다. 4차 대유행의 파도 거센데요. 거리두기, 개인방역, 백신 접종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 예약은 10부제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추석까지 3600만 명 백신 접종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백신 접종 현황 그리고 집단 면역 달성 언제쯤 가능한지 물어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박혜경 코로나19 접종 시행반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18세, 49세 연령 코로나 백신 사전 예약 시작됐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전 예약 시스템 이용 대기가 평균 1분 내외로 크게 개선이 되었고요. 예. 본인 인증 시간도 접촉 초기에 일시적인 쏠림 현상을 제외하고는 아주 원활하게 진행됐습니다. 네. 사전 예약률은 어떻습니까? 네, 10일 0시를 기해서 발표된 사전 예약률이 50% 정도로 나타나서 네.
아마 오늘 16시까지를 정산하고 나면 기존의 다른 연령대와 유사하게 접종률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반장님. 네. 사실 그 네이버 카카오 간편 인증, 본인 인증 이런 거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스마트 기기하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예약해야 됩니까? 네. 그 8월 9일부터 시작된 49세 이하의 사전 예약에서 대리 예약 기능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본인 예약이 어려운 경우에는 콜센터 그리고 보건소를 통해서 예약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질병관리청의 1339 콜센터 그리고 지자체 콜센터 등에서 이 대리 예약을 지원하도록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번 주가 될 텐데 14일부터 16일간 3일간의 그 휴일 기간에도 네. 평일과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1339요. 네. 그리고 보건소에 전화하면 되는군요. 네, 그리고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네. 콜센터 등에서도 동일하게 대리 예약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반장님 저한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백신 접종을 이미 예약한 사람도 다음 주부터 SNS상 당일 신속 예약 서비스 활용한다. 그래서 자녀 백신 맞을 수 있다. 이런 그 정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 그러면 백신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 8월 16일부터는 SNS 당일 신속 예약 서비스를 활용해서 네. 자녀 백신을 접종할 수 있고요. 네. 당일 자녀 백신 접종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백신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일 신속 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빨리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 좀 사전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약하시면서 조금 뒷부분에 네. 예약을 하신 분들도 자녀 백신 접종 기회를 통해서 예약일보다 앞서서 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모더나 백신이 공급이 계속 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 간격을 6주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네. 백신 효과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네. 화이자 모더나 공이 그 mRNA 백신인데요. 이 백신들을 만든 그 제약사에서 임상 시험 중에도 6주 간격으로 접종한 대상자가 포함해서 효과를 분석을 했고 효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모더나 백신 공급 왜 이렇게 자꾸 차질을 빚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지난 7월과 8월 계속해서 지금 모더나 백신이 예상했던 그 공급량에 비해서 적게 수급이 되고 있는데, 모더나 측으로부터 전달된 내용은 실험실적인 문제, 실험실의 시험 작업상의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공급 일정 차질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지금 백신 도입 TF와 함께 모더나사로부터 확인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노바백스 백신도 공급이 원활하게 될까요? 현재 노바백스는 계속해서 그 승인 절차를 지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노바백스와 관련된 내용은 노바백스가 지금 현재 4천만 회분, 2천만 명분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네. 예약 공급을 계약한 내용이. 근데 그 이전에도 저희 총 그 1억 9,300만 회분의 계약을 맞춰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는 인구수로 따지면 1억만 명분의 백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오기로 되어 있는 노바백스가 당장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4분기에 접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종우님께서 1339 통화 잘 안 됩니다. 계속 대기만 되다가 끊어집니다. 장순태님 통화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콜센터에 전화가 많이 몰려서 통화가 금방 연결되지 않나 봅니다. 이 부분 신경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도 1339 그 접속 성공률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그 질의가 많거나 새로운 예약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1339에 질의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저희도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여러 가지 지침을 통해서 응답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상황입니다. 네. 반장님.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OECD 꼴찌입니까? 이건 맞습니까? 2차 접종률이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럼? 우리가 예방접종을 시작하면서, 간격이 좀 넓은 아스트라제네카 위주의 접종이 초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접종하신 5월과 6월에 1차 접종을 하신 800만 명 정도의 접종자들이 사실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2차 접종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접종이 마무리가 되면 2차 접종률도 빠르게 회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15.4%로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다른 OECD 국가들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7월과 8월에는 이보다는 접종 간격이 좀 짧은 mRNA 백신을 통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만큼 우리도 8월 말 이후부터는 2차 접종률이 굉장히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5405님께서 이틀 전부터 자녀 백신 알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많더라고요. 무슨 일일까요? 물어봅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현재 60에서 74세 네. 또는 50대에서도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접종 예약률이 높지 않다 보니 자녀 백신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녀 백신 알람이 꽤 많은 수량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나 지금 50대와 49세 이하가 계속해서 mRNA 백신으로 접종이 진행이 되다 보니 아마 자녀 백신을 원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0세 이하도 맞고자 하면 맞을 수 있나요? 아직은 안 되죠.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는 50대 이하는 그렇지 않은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네. 코로나 백신 중에 mRNA 백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접종 권고 연령,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권고 연령을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현재 백신 수급과 함께 같이 지금 검토 중인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11월 집단 면역은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 1차 접종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접종 간격을 5에서 6주로 지금 연장을 했고요. 예. 그 조치를 통해서 1차 접종이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9월 이후에는 2차 접종이 따라잡으면서 11월까지의 저희 예상했던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70%의 접종은 완료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목표했던 거는 다 이뤘기 때문에 믿음은 갑니다. 그런데 백신 부족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빨리 못 맞냐?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 겨울에 이어서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은 여러 국가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매우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접종 완료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이완되는 모습도 있지만 어쨌든 돌파 감염의 사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서 아직은 1차 접종률이 안심할 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을 다녀오셨다거나 아니면은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많이 만나는 장소를 다녀오신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신데요. 조금 더 애써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청 박혜경 반장님이었습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도쿄올림픽 막을 내리고 코로나 잔치가 열렸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빚잔치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막 나오는데요. 스가 요시대 일본 총리 올림픽을 통해서 입지를 좀 정치적 입지를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지지율이 어떻게 됐는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일본 현지 분위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던데 건강히 잘 계십니까? 예, 그런대로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시작할 때보다 지금 끝나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올림픽 개막식을 했을 때 23일 날 그때 신규 확진자 전국적으로 4,000명대였는데 네. 지금 올림픽이 끝나는 단계에서 중간에 약 1만 5천 명대로 늘어난 거죠. 그러면은 개막에 비해서 약 3.4배 정도가 늘어났고, 올림픽이 끝나고서 오늘은 약 2,600명 정도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실제 중증자들이 대거 증가하고 있어서, 코로나는 올림픽 이후에도 오히려 더 확산될 거라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가 총리는 올림픽하고 확진자 증가는 무관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거는 또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스가 총리가 올림픽과 이 코로나가 무관하다는 발언을 해서 오히려 이것은 무책임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좀 신뢰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서 이것들이 오히려 더 국민들의 불만을 사서 인기가 더 떨어진 거죠. 올림픽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공포를 주물러서 올림픽을 강행한 거기 때문에 일본 선수들은 선전을 했지만 일본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롭게 심판하겠다 이런 감정을 오히려 더 만들었던 발언이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역대 최대 금메달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기뻐하던데 왜 스가 총리에 대한 여론은 바뀌지 않는 걸까요? 실제 스가 총리는 올림픽을 개최하기 전부터 안전 안심된 올림픽을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 코로나는 3배 이상으로 대폭발을 했고 그렇지만 국민들에게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이런 조치를 하지를 못했죠. 그리고 보도에 대해서도 오히려 질문을 거부하기도 하고 오히려 짜증을 내기도 하는 모습들도 보였던 거죠. 국민들이나 선수들은 그렇게 협조를 한 건데 정치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일본에서 지금 현재 다음 정권으로 수상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여론이 6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국민들은 다른 건 몰라도 수상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의견들인 거죠. 도쿄올림픽 경제적 효과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지금 올림픽이 끝나고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얼마나 이 적자의 청구서가 올 것인지 이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요. 원래 올림픽 예상했던 것보다 이게 1년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2배 이상의 이 예산이 들어가서 약 32조 원 이상이 투여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관객으로 했고 관광객들도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실제 그 적자 폭은 훨씬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대 올림픽 중에서 대부분 적자를 했던 올림픽들 몬트리올이라든지 리우 올림픽들을 보면 약 6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적자가 대부분 나오고 있는데 아마 도쿄올림픽은 이것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천문학적인 적자 비용이 나올 거고 국민들에게 이게 세금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지금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내각 출범 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스가 총리를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도 높고요. 그러면 누가 차기가 될까요? 대안 세력이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자민당 내에서는 국민들의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 총리를 내려오게 하겠다는 이런 여론은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수가 총리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도 올림픽 전에 31%로 최악의 지지율이라 했지만 지금 현재 올림픽 끝나고 28%로 지지율이 더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10월 일본에서는 중의원 해산을 하고 선거를 하게 되는데 지방에서는 수가 수상을 간판으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죠. 네. 하지만 지금 자민당 내에서 주요 파벌들은 니카이 간사장을 중심으로 또는 아베 전 수상의 파들은 수가 정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 내의 의견과 일본 국민들의 의견 갭이 너무 커서 이게 그대로 수가 수상을 간판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좀 이것도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도 또 당내 역학관계 때문에 스가 총리가 또 계속할 수도 있겠군요. 지금 현재로는 수가 수상은 인기가 없고 오히려 코노 전 외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시바 전 간사장이라든지 이분들이 국민적인 인기는 있는데 실제 자민당 내에서 지지를 받아서 총재 선거에 출마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노, 이시바. 예. 도쿄올림픽 폐막식에서 한국 선수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패싱 논란이 한국에서는 좀 뜨거웠는데 일본에서는 어땠습니까? 네, 그러게요. 한국의 보수 미디어들의 조금 주된 보도들을 보면 한국 선수들이 입장할 때 카메라가 전체 화면으로 바뀌어서 패싱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올림픽 기간 중에 한국 선수단들에 대해서는 일본 여론이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말을 연상시킨 현수막이라든지 또는 후쿠시마 재료상에는 도시락 반입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최근에 한일 관계를 보여준 것이죠. 네. 하지만 여러 다른 채널 중에서는 한국 선수들을 보여준 장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그렇게 한국 패싱은 거의 여론하고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폐막식이요. 그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고 일본의 문화의 힘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은데 일본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 내에서 이 개막식과 폐막식은 일본의 미디어들도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아주 평가를 혹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너무 창피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일본의 문화 콘텐츠가 한때는 아시아를 유도했지만 이제는 일본이 쇠퇴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 이 개막식이나 폐막식에 관련된 올림픽 조직위원회 관련된 사람들이 결국 현 보수 우익 정권에 가까운 문화 인사들이 많이 기용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치스 이 작품을 해서 초기에 해임하고 사임한 이런 문화 관계자들이 있었죠. 네. 결국 이 창조성은 실질적으로 보수 우익이면서 글로벌적인 문화 콘텐츠를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강박관념이 실제 자신들의 실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의 약한 문화적인 현 상황을 그대로 노출했다. 결국 이것은 일본 현재 국력이 쇠퇴하고 있고 문화적인 콘텐츠도 쇠퇴하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올림픽이라고 해서 실제 대외적으로는 평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쿄는 지금 긴급 조치가 지금 발동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쿄는 현재 긴급조치가 8월 중순까지 계속 확대되어 있고 아마 이것이 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패럴올림픽, 장애인올림픽이 또 예정되어 있죠. 예. 그래서 해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도쿄 시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실제 일본에서 지금 코로나가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변종으로서 급격한 속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개최해버렸기 때문에 실제 국민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것 자체는 이미 실패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도쿄 내에서도 올림픽 기간에 인구 이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거리에서 술을 마신다든지 그리고 이동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 이 코로나를 이렇게 방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본도 코로나 싸움 좀 잘 해줘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델타 변이 확진자가 조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도 현재 확진자 중에 70% 이상이 델타 변이로 거의 판정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새로운 남미의 브라질산도 들어오고 해서 네. 일본의 지금 현재 이 코로나는 전반적으로는 더
때가 될 것이고 이게 가을에 오히려 더 폭발하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 휴가철이 끝났나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걱정이 되는 게 일본은 8월 15일 전후가 전 국민이 이동하는 휴가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하면 추석인 거죠. 네. 그래서 이 기간에 지금 올림픽과 겹쳐서 이 8월 15일 이후 20일 이후에 다시 코로나가 더 확대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코로나가 걱정이네요. 그 동네에서.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지금 6시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1768명입니다. 내일 2000명에 가까울 것 같아요. 넘을 수도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코로나에서 위험한 때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북 통신선도 불통되고 좀 걱정거리가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준비한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한 외신 반응을 살폈습니다. 외신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소식은 큰 뉴스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도하는데 어땠나요? 네, 삼성은 워낙 글로벌한 기업이기 때문에 외신도 주목하고 있는 뉴스인데요. 글로벌한 기업이기도 하고 워낙 특이한 기업이어서 삼성을 좀 특이한 기업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원래 이재용 부회장 뉴스보다는 삼성 자체에 대한 뉴스가 훨씬 많은데요. 예?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영어 이름이 JY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재용보다는 JY라는 이름으로 훨씬 기사가 많이 나던데요. 네. 네, AP통신의 기사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전국적 시위를 촉발하고 전직 대통령을 축출한 대규모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혐의로 18개월을 복역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될 예정이다. 이런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왜 수감됐는지를 강조하는 첫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그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됐다는 얘기를 외신에서는 앞에서 처음부터 시작했네요. 네, 이제 그래서 가석방의 의미를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 재계 거물들에 대한 특혜의 역사를 연장시켰다라고 합니다. 특혜의 역사를 연장시켰다. 네,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는데요. 네. 재벌 개혁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가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네, 냉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반면에 AFP는 삼성 경력의 리더십 공백이 없어지는 부분을 좀 더 강조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소위 가석방의 긍정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도 빠지지 않는 게 사실 한국 독자로서는 굉장히 민망한 내용인데요. 한국 재벌들의 흑역사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나오는데 재벌 인사들이 뇌물수수, 횡령, 탈세 이러한 혐의로 기소가 된 오랜 역사가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상당수가 항소심에서 감형 또는 집행유예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일부는 국가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통령 사면받았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부끄럽네요. 그런데 그 외신 기자 그리고 외신에서 일하는 기자들을 삼성에서 굉장히 관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삼성의 영향권에 있는 기자들도 많고요. 그리고 외신 기자들이 얘기해요. 삼성 관련돼서 삼성이 워낙 한국식으로 광고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회사에다 얘기를 해서 자기들도 삼성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주로 저한테 취재 많이 오거든요. 반대쪽에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아무튼 여러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요? 네, 블룸버그 통신은 정치적 해석까지 더했는데 이번 결정은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지키는 것과 차기 대선을 앞두고
당을 돕는 것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딜레마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딜레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서 과거 재벌 총수들은 사면 받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받았다. 이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가석방은 대통령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담이 덜하다. 이런 식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인데 정치적으로도 좀 해석을 더했군요. 또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있나요? 예, 제가 다른 외신들도 쭉 살폈는데요. 이제 주로 비슷한 이야기지만 경영권 제한 그리고 남아있는 재판 이야기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남아있는 재판은 두 가지인데 불법 경영권 승계 재판, 흔히 삼바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있고요. 프로포폴 투약에 따른 재판도 있습니다. 경영권 제한 관련 부분은 국내 언론도 지금 많이 다루고 있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는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당장 경영 일선에 나서라 이런 주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해외 출장도 제약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따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네. 삼성 나오면 은둔하는 경영자 이렇게 나오면서 특별한 경영 방침 그리고 정부와 특별한 유착 관계에 대해서 외신들이 계속 주목하는데 기사만 나오면 좀 창피하기도 해요. 좋은 기사가 많은데 삼성 회사만 보면 굉장히 그 세계에 자랑할 만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반도체 기술을 선도한다던가 전자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혁신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런데 오너가 얘기만 나오면 부끄러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만나볼까요? 네, 페미니즘 관련 글에 좌표를 찍고 공격하는 이른바 댓글 부대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반여성주의 성향의 단체 신남성연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연대가 회원들을 동원해서 온라인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거나 화나요 같은 비율을 급격하게 늘리는 방식으로 인터넷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동조자들을 모은 다음에 페미니즘으로 낙인 찍힌 기사에 반대 댓글을 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기사에는 추천을 누른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을 좀 탐구해서 기사로 내보냈는데요. 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향신문 기자들이 관련 대화방을 살폈다라고 합니다. 예. 디스코드라고 하는 익명 기반의 메신저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남성열대 실드다라는 대화방을 개설해서 운영하는데 이게 한 유튜버가 지난 4월에 만든 단체인데 네이버 카페에 가입한 회원이 13,000명에 이른다라고 하고요. 맞네요. 네, 게다가 해당 디스코드 대화방은 더 많습니다. 38,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38,000여 명이 모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격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운영진이 언론정화팀 채널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기사 링크를 올리면 회원들이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7월 4일에 이 관련된 기사 링크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그게 안산 괴롭힘 전부터 여성에게 일상인 사상 검증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네. 이게 도쿄올림픽 여자양궁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안산 선수가 인신공격 시달리고 있다. 그게 문제다. 이렇게 비판한 기사였거든요. 네. 처음에 이게 좌표가 찍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사의 댓글이 54개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 대화방에 올라와서 댓글을 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올라오니까 10분 후에 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라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의 댓글이 달렸어요? 네, 페미니스트들의 선동이다. 이런 기사들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주로 댓글로 달았다라고 하고요. 비슷한 내용을 다룬 한 방송사 유튜브 영상에도 특정 문구까지 지정해서 공지를 하면 그게 똑같이 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안산 선수를 이용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끊이지 네. 않을 걸까요? 끊이지 않는 걸까요? 네, 댓글 일종의 그런 이야기들은 여론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번에 이런 신남성 연대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먼저 여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응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화력을 보여주고 페미니스트들과 자기가 싸우고 있다. 이런 인식 체계를 해당 유튜브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이해가 안 되네요. 아마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면 돈이 될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네. 일정 조회수 그리고 구독자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것이 곧
수익으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돈 때문에 혐오를 부추기는 이런 일은 좀 사라져야 될 텐데 약자를 괴롭히고 조롱하는 거는 진짜 세상에서 못난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용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요. 네,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지금 한 6개월 남았나요? 네, 내년 2월에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요.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이후에 14년 만에 중국에서 치르는 올림픽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하계올림픽이 이제 끝나자마자 뭐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벌써 말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중국을 둘러싼 서방 국가들의 포위 구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미국과 유럽에서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홍콩 정책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보이콧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지난 5월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외교적 보이콧을 이야기했고요. 미 의회의 초당파적인 협력체,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라는 곳에서는 심지어 청문회까지 열렸습니다. 올림픽 후원 회사들을 모아가지고 압박했었죠? 네, 코카콜라, 비자, 에어비앤비, 인텔 우리가 다 한 번씩 들어본 회사들인데 네. 여기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거든요. 예. 이쪽 회사들을 모아놓고 중국 정부가 체제를 선전하는 것에 대해서 돕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내 여론도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중국 인권 때문에 중국이 동계올림픽 개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응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올림픽을 또 정치화해서 외교화해서 지금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은데 미국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좀 동조하고 있나요? 네, 유럽 의회가 그렇고요. 영국에서도 그런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EU 의회는 지난달 8일 중국 정부가 홍콩, 티베트, 신장 위구르의 인권 상황 검증 가능하도록 개선하지 않으면 정부 대표단의 참석을 거부하라 이런 결의안을 의결했고요. 예. 영국 하원도 지난달 15일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한다라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물론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요. 이 정도 여론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죠? 네, 지금 내년에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이 결정되는 어떤 중요한 정책 행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번 올림픽을 챙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이콧 주장에 대해서 올림픽 정신에 어긋나는 정치 노름이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관련된 단체 관계자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 않고 맞서고 있는 거죠. 네. 아, 네. 자, 미중 간의 패권 갈등이 올림픽까지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영민 님께서 주진우 기자는 정말 모르나 보는데 요즘 10대, 20대, 30대 남성이 사회에서 약자라는 것을요. 사회적 약자라. 안산 페미 논쟁을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는데 이 문제는 잠시 후에 황희두 청년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저희가 거기에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자, 기자들의 수다 여기까지 할까요?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현정 씨. 네, 퇴근길입니다. 도로 위에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도동분기점에서는 승용차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산 부근에서 이어서 밀리고요. 더 가서는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 8km 구간 천천히 갑니다. 판교에서와 양재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천천히 갑니다. 죽전 부근에서 수원까지 정체 이어져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로 들어오는 차들이 많습니다. 남양주 금소 부근에서 강일까지 천천히 지나고요. 서울 시내도 퇴근길 정체가 한창인데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속도 못 내고 있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원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37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전 구간 속도 내려가는 가운데 특히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천천히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2030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MZ세대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페미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 뭐 계속 그런 정황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10대, 20대, 30대 남성이 사회에서 약자라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네. 이게 굉장히 그 많은 게 얽혀 있고, 또 이게 뭐 10대부터 30대까지 남자라고 싸잡아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네. 이게 굉장히 어떤 뭐 역사적으로든 혹은 어떤 분류로 봤을 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10대, 20대, 30대 여성이 강자입니까, 그럼? 강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 그렇죠. 예. 희동님께서 남성연대가 좌표 찍는 것만 기사하지 마시고 페미 연합에서 좌표 찍어서 여론 선동하는 건 왜 기사하지 않는 거죠? 이런 기사도 나오죠? 네.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10대, 20대, 30대 남성들하고도 쳐놓고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 얘기만 나오면 왜 우리한테 그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청년 유튜버 황희도 씨가 자세히 해줄 겁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저희가 황희도 씨 굉장히 잘 모시고 제가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준비한 주제는 옛날 얘기인 줄 알았던 간첩 얘기가 갑자기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간첩이 21세기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간첩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인터넷 반응들을 간단히 요약을 해봤는데요. 먼저 비판적인 내용들은 뭐가 있냐면 네. 간첩을 간첩이라 부르지 못하고 활동가라고 한다. 정신들 차려야 된다. 우리의 주적이 어딘지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런 기사가 묻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파헤치고 알려야 된다. 뭐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딨냐라는 말 자체도 간첩들이 퍼뜨리는 그런 세뇌시키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 그래요? 뭐 그러면서 일사불란한 행동 지침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을 잡았는데 간첩을 잡은 사람 보고 간첩과 한패라니 이건 무슨 논리냐. 아직 국정원에 맡은 임무를 올곧게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가 못 잡은 간첩을 문재인 정부는 잡아내는구나. 뭐 어김없이 북풍이다. 선거가 온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반응은요? 좀 비판적인 반응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사건은 대서특필될 만큼 언론을 도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없다. 뭐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의견이 좀 나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도 기사를 보고 인지한 거면서 무슨 기사가 없냐. 이렇게 좀 찾아보면 수십 건 기사가 나오고 있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간첩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 같다. 뭐 그만큼 이제 뉴스거리가 안 돼서 또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언론 통제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네.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얘기 나와요?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게 뭐 간첩 3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특보단 출신이면 말 다한 거 아니냐, 뭐 같은 편을 잡아들일 순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첩을 간첩이라 못하고 활동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기엔 굉장한 어떤 꼼수가 숨어 있는 거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네. 크게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이게 뭐 기사가 엄청나게 또 많이 나오면 그러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간첩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옛날 얘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 또 궁금합니다. 청년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예, 일단 최근에 그 외신에서 뭐 이렇게 앞서 저도 얘기를 잠깐 하신 것 같은데 국정농단의 핵심 축인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된다라든지 이런 재벌들의 흑역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언론에 대한 그 반응들 간단하게만 요약해 보면 일단 표창장 하나의 4년인데 이게 너무 비교된다. 역시 우리나라에선 돈이 많아야 된다. 대다수가 재벌을 우러러보고 콩고물만 바라니까 법보다 돈을 선택해버리는 걸 보면 너무 가슴 아프다는 반응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전 세계가 반도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총수를 아직도 가둬두고 있는 게 말이 되냐. 뭐 이외로도 가석방 말고 사면을 해야 된다. 뭐 경영활동에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반응은 어때요? 좀 주식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주식이요? 삼성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네, 뭐 구속되면은 삼성 주가가 이제 오른다 했는데 지금 이번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든지. 나오자마자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식의 반응이 이런 흐름. 청년들은 이 주식에 미칠 영향이 더 크군요. 왜냐면 냉정하게 경제를 보는군요. 왜냐면 이게 당장 내 이 영향이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외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또 비판하고 응원하는 반응들이 좀 나뉘긴 했는데 어쨌든 적절한 선에서 잘 타협한 것 같다고 본다. 그러면서 일단 여론도 대다수가 이제 찬성을 했던 차원에서 이건 잘 된 것 같다라든지 혹은 앞으로 뭐 삼바 분식회계랑 프로포폴 투약 뭐 이거 관련해서 재판 많이 할 텐데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지역들도 있었고 또 서민들이 부자 걱정해주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닌가 뭐 여기에 대해서 좀 가슴 아프다 법 위에 군림하는 것 같다 이런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보수 커뮤니티 분위기는 어떤가요? 정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준 이유는 백신을 구해달라는 거다. 그러면서 이게 또 주식 얘기도 있었고요. 백신 구해달라고요? 예. 그래서 이럴 때만 삼성 찾냐. 뭐 위기일 때만 삼성을 이용하고 또다시 이게 뭔가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늘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네. 네. 참 주식으로 이렇게 반응하는군요. 농담 치는 소녀님 주식 하시는군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주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참고로 지금 이 삼성전자와 이재용 부회장을 이렇게 하나로 보는 그런 여론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그걸 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샤랄라퍼니님께서 불공정의 재벌에 대한 불공정에는 왜 이리 관대한지 청년들은 여기보다 주식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네. 불공정에 대해서 왜 얘기하지 않는 건지. 표창장 얘기 나왔을 때 이게 공정한가 이렇게 반응하던 청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삼성 관련해서는 그런 반응은 없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도 있고 또 의구심을 가진 시민도 많은데 아무래도 좀 체감할 만한 그러니까 뭐 표창장 혹은 뭐 어떤 공무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인국공 사태 예 그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당장 내 앞에 직면한 문제 혹은 뭐 내가 손이 닿는 문제란다면 이런 재벌 기득권 문제는 아무래도 좀 머나먼 얘기 혹은 당연히 그냥 그거는 여태까지 답습돼 왔던 뭐 그런 거다 보니까 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LG전자 부정채용 사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강원랜드 부정채용 사건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에는 반응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많이 써야 많이 폭발적으로 써야 그때서야 반응이 좀 더 예, 언론 보도랑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게 섞여 있어서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언론 보도를 얼마나 하는가 그리고 어떤 논조로 보도하는가 그리고 뭐 군대라든지 표창장이라든지 뭐 입시 뭐 취업 이런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6537님 난 신문 뉴스 보면서 토론하는 20대 똘똘이들 보면 대견하던데 흐뭇해요 얘기하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네, 똑똑합니다. 황희두 씨 보세요. 이진아님께서 주식 다들 안 해보셨나 봐요. 이재용 씨랑 삼성 주가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얘기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대선이면 여당에 진다. 전략을 바꿔 2030의 표를 얻어야 이길 수 있다. 이런 반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2030 당사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당사자들은 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좀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2030 남성의 삶은 변화가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반대로 이준석 대표가 없어도 된다.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2030의 표를 모으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또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2030 여자표는 아예 없는 표를 지급하냐. 뭐 투표권은 남성만 있는 게 아니다. 내 주변 남자들은 신기하게 이준석 대표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긴 하더라. 다만 이제 여성들의 표도 신경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오갔습니다. 네. 청년들의 반응은? 네, 청년들의 반응도 사실 방금이랑 좀 비슷했는데요. 결국에는 그 능력주의에 대한 얘기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한 능력주의로 가면 지금 2030 중에 얼마나 많이 살아남을지 이걸 잘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혐오에 의지한 정치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또 결국에는 2030을 단결시켜서 표를 얻으려고 이러는 거다. 그래 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보수 커뮤니티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현실 정치를 잘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또
이준석 대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할지가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또 2030 지금 좀 젊은 남성들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와 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좀 많이 비판적으로 특히 그 보수 커뮤니티에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인가요?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좀 각을 세우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그 지적, 비판. 윤석열 후보를 지금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2030 세대는 그러니까 남성들은 이준석 대표에 좀 이렇게 일체감을 갖고 2030 남성들은 아직도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약간 대립각을 세우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적하고 있군요. 예. 네. 2030 남성들은 이준석 대표를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조금 지지하고 있군요. 네. 요즘 뭐하니 유튜버 황희두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청년 생각은 좀 더 제가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춘베리 보그 표지 모델로 등장. 패스트 패션 환경에 악영향. 아시아경제 기사입니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입니다. 그레타 툰베리가 유명 패션 잡지 보그의 표지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했는데요. 빨리 입고 버린다는 인식이 생긴 패스트 패션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가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 패스트 패션 경향 때문에 환경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툰베리는 3년 전에 중고로 물건을 구입한 것이 마지막이었다면서 어떤 제품이든 어떤 옷이든 아는 사람한테 빌려 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청년들한테 10대한테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더 배우겠습니다. 중관영 매체 알리바바의 경고. 한국 재벌 같은 통제 망상 말라.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큰 회사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서 중국에 큰 파문이 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나서서 알리바바를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홍보 조직을 동원해서 내부 성폭력 사건을 이렇게 막으려고 했다는 그런 의심이 있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의 재벌처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라. 여기는 중국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불법적인 관행을 논하면서 한국을 들먹이는 것 기분 나쁩니다. 좀 중국에서 환경 오염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을 지적한 것처럼 기분 나쁜데요. 기분 나빠요. 중국이 말하는 거. 근데요, 한국 재벌처럼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망상을 버려. 좀 찔립니다. 조금 찔려요. 12년간 감금된 서커스곰 알프스 정착 1년 만에 안타까운 죽음. 뉴스원 기사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곰이라고 불렸던 잠볼리나가 있습니다. 잠볼리나는 2009년에 크림반도 얄타 동물원에서 태어났는데 생후 몇 주 만에 서커스단에 팔렸어요. 그래서 비좁은 우리 안에서 컸습니다. 다른 곰은 평생 보지 못한 채 홀로 외롭게 이렇게 인간의 재미를 위해서 훈련과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서커스 공연이 취소됐어요. 관리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리자 주인이 동물보호단체에 넘겼습니다. 잠볼리나는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서 곰 보호구역으로 옮겨져 가지고 처음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본능적으로 자연에 적응하고 놀랍게도 겨울잠에 들기도 했어요. 남자친구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빨 치료를 하려고 마취제를 투여했다가 잠볼리나는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부검을 할 예정인데 평생 서커스 곰으로 외로운 곰으로 살다가 외롭게 가버렸습니다. 잠볼리나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직장인
이럴 때 사표 내고 싶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직장인 1426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충동적으로 사표 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82%가 네,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대로 평가나 보상받지 못할 때, 아니면 내 잘못이 아닌데 혼날 때 이렇다고 합니다. 사표 충돌을 유발하는 상대는 직속 상사가 절대적으로 많았고요. 사표를 던지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퇴사 충동이 들 때 대응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퇴사 후에 플랜을 세워보다, 계획을 세워보면 좀 계획이 안 세워지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았던 거는 통장 잔고를 확인한답니다. 통장 잔고를 이렇게 확인하면 현실로 바로 돌아온답니다. 일 열심히 하게, 일 열심히 하고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네. 저는 그래서 통장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동물원의 월급 봉투 들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돌파였습니다. 돌파 감염이었어요.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바람불을 기다리나 봐. 시간의 종임 쫓기다 보면 하루 해는 벌써 기울고